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전쟁에서 전차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화제입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3월 14일 전차는 여기서 끝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이런 기사를 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체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만 놓고 보면 전차가 쓸데없는 고철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되거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허무하게 노획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전문가들마저 전차 무용론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국방 컨설턴트 니콜러스 드러먼드는 전차가 곧 운명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드러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이 잠수함과 항공모함 공격에 취약한 것이 발견돼 사라졌던 것처럼 전차도 같은 운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전차는 이번 전쟁을 이유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차는 계속해서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실 전차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전차가 등장한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전차를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차에 대항하는 방식만 바뀌어서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전차 무용론이 크게 득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이스라엘군을 초토화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1973년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군 요새 바레브선을 기습해 점령하고 일명 세거로 불렸던 9K11 말류카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해 이스라엘군의 기갑 전력에 대비했습니다. 이때 배치된 말류카 미사일은 이스라엘군의 전차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는데요. 당시 이집트군의 작전 계획을 책임졌던 사드엘 사질리 장군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13일까지 이스라엘이 잃은 전차가 무려 600대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군은 전차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전차를 이용해 중동연합군을 일방적으로 박살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차가 보병이든 화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차가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차에 대한 법이 생겼으니 전차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차는 여전히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4차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전쟁에서 전차가 졸전한 이유는 운용 방식이 잘못된 것뿐이지 전차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은 포병과 보병의 지원 없이 전차만 투입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을 낮게 본 것도 있지만 이집트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전장에 투입했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막대한 전차를 잃어버렸습니다. 러시아군도 동일한 실책을 범했는데요. 전쟁 3일 만에 키이우를 함락시킬 줄 알았던 러시아군은 제대로 된 작전 검토 없이 전차를 선봉으로 진격시켰습니다. 포병과 포병이 함께 따랐지만 진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대열에서 이탈됐습니다. 그 결과 전차는 한 대 혹은 두 대가 돌아다니다가 제볼린과 엔노우에 의해 격파당했습니다. 즉 전차의 패배 원인은 전술이지 전차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전차가 영원히 계속 사용되는 무기는 아닙니다. 전차도 언젠가는 전선에서 물러나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전차를 대체할 무기가 도입된 이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인터뷰에 응한 드러먼드조차 전차에 전성기가 지난 것은 맞지만 공격용 화력을 지닌 기갑 차량의 끝은 아니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차가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도 전쟁의 한 축으로는 아직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겨우 한 전쟁에서의 화력으로 무기의 우열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차는 아직도 전쟁의 강철기병이며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부차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이 러시아군의 만행이란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차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조작임을 증명할 안보리 소집을 시도 중입니다. 또 중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장국인 영국의 반대에 부딪혀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러시아군의 학살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적인 위성지도업체 막사
탑사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부차시에 막 진입할 2월 28일과 공세 실패에 물러나기 시작한 3월 19일의 사진을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길가에 없던 시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진으로 현재 러시아가 주장 중인 내용들이 모두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외교관 40명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게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은 러시아에 지극히 온전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독일 메르켈 정부에서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푸틴이 체첸의 수도 그로지니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을 때는 물론 조지아, 시리아, 크림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학살과 불법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선적인 독일이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부차 학살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를 옹호할 나라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터키와 대결했던 그리스나 세르비아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선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친러 성향이자 민족주의자인 마리 르펜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마리 르펜은 왜 러시아에 우호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녀가 친러인 이유는 지지자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서방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푸틴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일 민족 러시아를 이끄는 강력한 절대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환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푸틴의 지지자들은 주로 러시아 제국기나 소련기 등을 이용해 푸틴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지지합니다. 최근 벌어진 그리스의 친러 집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제국기와 러시아 국기 그리고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게오르기우스 리본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마리 르펜이 당선될 경우 겨우 단합에 성공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월 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차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설을 통해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군을 모두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이렇게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을 무렵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장악했던 수미 지역을 완전 해방하고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걷어냈습니다. 이제는 이지움을 공격 중인 러시아군의 측면을 노리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점차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몰살시키자는 주장이 러시아에서 등장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조직적인 인종청소를 계획했음이 러시아 국영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3일 오전 8시 러시아 국영 언론 리아 노보스티는 아주 충격적인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역겨워서 과연 이게 국영 언론에 실릴 글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미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기에 저녁 보도는 해당 기사를 상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칼럼을 작성한 티모페이 세르게이 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적극적인 비나치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비나치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무장한 나치 조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군 엘리트들은 갱생 여지가 없고 저항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제거합니다. 한마디로 다 죽이겠다는 것인데요. 과거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중 카틴습 등지에서 10만 명의 폴란드 장교와 경찰을 학살했던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티모페이는 나치 무장 조직을 경멸한 뒤 지하 나치 그룹, 즉 우크라이나 독립 조직을 제거할 친러 민병대를 창설하고 이를 보조한 정보감시 기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합니다.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은 탄압하던 친일 세력 일진회와 조선인을 감시하던 고등경찰과 유사한 역할을 가진 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치 이데올로기, 즉 우크라이나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모든 교육 자료를 폐기하고 관련 교육을 언급하자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역사 교육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가르칠 교육자들이 남아있다면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모페이는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모든 사회 엘리트를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봉사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내 전쟁 범죄라는 책임을 씌워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 엘리트를 완벽히 제거한 뒤에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뒤 영구적인 비나치화 기구를 우크라이나에 설치하자며 괴상한 칼럼을 마쳤는데요. 이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러시아가 하는 짓은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자행했던 만행들과 똑같은 짓들입니다. 이건 이름만 비나치화지 인종청소, 문화말살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장도 아닙니다. 해당 칼럼이 게재된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국영 언론이며 글이 게재된 4월 3일 이후 무려 60만 명이 칼럼을 읽었음에도 글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독재국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읽은 글이 버젓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시도 있는데요. 전쟁 전 러시아군은 전쟁이 불과 3일이면 끝날 것이며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전무할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무려 4만 5천 개의 시체용 바디백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 뜻은 최소 4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청소하려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잔혹한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맞부딪혀 처참히 실패했는데요. 4월 4일 캐나다 출신 국제군단이 러시아군의 현실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굶주림에 지친 러시아군이 비둘기를 잡아먹은 흔적입니다. 더 있습니다. 4월 4일 물건을 약탈하던 러시아 중위가 체포됐는데요. 핸드폰 같은 고가의 물건부터 머리핀까지 오만 잡다한 물건이 약탈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고 인정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러시아군이 허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속한 벨라루스 의용군들이 주인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장면을 끝으로 오늘 보도 마치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